전의 사례들은 다 베어 스티프닝이 아니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번에 베어 스티프닝이다. 그러면은 전의 사례들은 이렇게 커브가 정상화되고 아니고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뭐 반등을 하고 말고가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는 전이랑 다르게 베어 스티프닝으로 올라가면은 그 부양되던 멀티플들이 무너져서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논리이신 거죠? 그렇죠. 멀티플이라고 하면 퍼잖아요. 퍼. 퍼가 뭐죠? 퍼. 주가 대비 벌어들이는 그렇죠. 기업이 벌어들이는 거 대비 몇 배를 주고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냐. 맞아요. 그죠?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그냥 뭐 수익이 순수익이 뭐 100억이다. 시총이 1조면 100배잖아요. 100배라는 거를 지금 현재 사람들은 엔비디아 정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면 버는 거 대비 100배를 줘도 전혀 괜찮아. 이제 그게 그 멀티플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부동산으로 치면 월세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오는 월세예요. 근데 그럼 연으로 치면 1200이잖아요, 월세가. 그냥 보증금은 귀찮으니까 빼고 그냥 월세 100%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1200 나오는, 뭐 연에 1200의 수익이 나오는 오피스텔이라고 칠게요. 그럼 그게 기업의 어닝이죠. 기업으로 치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잖아요, 월세는. 그 오피스텔이 연에 1200을 벌어들이는데 3억에 거래가 돼요. 누군가가 3억을 주고 사겠대요. 그러면 지금 퍼가 몇 배인 거죠? 얼마를 번다고 그랬죠? 1200인데, 3억 6천, 계산하기 쉽게 3억 6천이라고 할게요. 그럼 퍼가 몇 배예요? 30배죠, 30배. 그럼 30배가 비싸냐, 싸냐를 결정하는 거는, 물론, 월세가 엄청나게 올라서, 엄청 이 지역이 엄청 성장할 거야. 앞으로 여기는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야. 라고 해서 여기 월세가 월에 100만 원 받던 게, 그러니까 연으로 치면 1200 받던 게 한 3년, 4년 뒤면, 5년 뒤면 한 1200 받던 게 막 1억까지 오를 수 있을 거야. 기적처럼. 그렇게 된다면 연에 1억 벌게 되면은 뭐 3억 주고 거래하더라도 어닝이 오른 거잖아요. 기업으로 치면 기업의 어닝이 급진적으로 늘어서 그 동네가 급진적으로 성장해서 연에 1200 받던 게 1억이 되면서 멀티플이 그렇게 지금 퍼가 내려오겠죠. 그죠? 그런 경우도 기적같이 그럴 수도 있겠죠. 부동산으로 치자면. 그런 기적이 나타날 거를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나 그 AI 시장은 지금 프라이싱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이 엄청 높게 프라이싱이 돼 있다고요. 이미 10배씩 오를 거야, 3년 뒤에. 순수익이 5년 뒤에 10배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프라이싱이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도 있겠으나 멀티플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에는 그거보다 더 큰 축, 그러니까 그 멀티플을 결정할 때 쓰는 잣대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원금이 무조건 보장되는 안전자산인 장기금리, 10년 채권, 보통 이제 미국의 10년 채권 금리, 명목금리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멀티플이 명목금리가 예를 들어서 더 앞으로 더 올라간다. 그게 잣대라고. 그러니까 그 펄을 수익률로, 채권가치 수익률로 전환을 시키면, 예를 들어 아까 30배라 그랬잖아요. 그 오피스텔이. 저희가 예로 든 오피스텔이. 역수니까 100 나누기 30을 하면 한 3.33%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오피스텔은 지금 3.33%의 향후 5년, 10년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략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익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퍼의 역수니까. 이거 제가 예전부터 많이 설명을 했는데 새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이미 그러면 미국의, 제가 아까 말한 밸류에이션으로 치자면 미국의 국채는 원금이 보장이잖아요. 부동산은 원금의 보장이 아니죠, 오피스텔은. 근데 원금이 보장되는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4.3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한국채 10년물이, 물론 한국채 10년물은 훨씬 더 금리가 낮지만 한국채 10년물이 4.3을 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오피스텔의 지금 멀티플은 비싼 30배를 주고 사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장기금리 4.3인데 4.3이면 이 오피스텔에 제가 아까 말한 그러면은 훨씬 절대 투자하면 안 되죠. 그 오피스텔은 연에 1200밖에 안 나오고 지금 매매가를 내가 3억에 한다라고 한다면 채권은 원금 보장인데 한국채가 만약에 10년물이 4.3을 주고 있는데 오피스텔이 이게 수익률이 연에 3.3밖에 안 나오는 건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 분명히 장기금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2%까지 내려갈 거야, 향후 2년 3년 안에 라고 기대가 돼 있고 그게 실제로 일어날 걸로 프라이싱이 되어 있다면 이 오피스텔 가격은 당분간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장기금리가 내려온다면 2%나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라면 그때는 이 멀티플이 정당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 10년 국채가 2%, 1%까지 내려갔는데 이건 어쨌든 3%, 3.3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자산이지만 부동산은 약 100에서 200bp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시장이 그런 기대가, 장기금리가 과거 15년처럼 바로 다시 1%, 2%로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기대가 있어서 이 오피스텔의
거래 가격이 당분간 유지가 됐는데 반대로 그 기대가 다 깨지고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든지 만약에 한국의 장기금리가 뭐 4% 하던 게 갑자기 뭐 6%, 7%, 뭐 5%, 6% 이렇게 간다. 이게 만약에 10년 금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러면 그 오피스텔의 멀티플은 박살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아니면 정말로 그게 기적적인 경제 성장, 그 지역의 성장이 갑자기 내가 산 오피스텔에 정부가 모든 투자를 거기다 다 하겠대요. 인프라와 모든 투자를 하고 막 다 짓겠다고 하고 그런 성장이 받쳐준다면 모르겠으나 그죠? 그래서 월세가 연에 1200 받던 게 뭐 갑자기 뭐 진짜 순식간에 3000, 4000, 5000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성장이 뒤따라 준다면 아니면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프라이싱이 된다면 모르겠으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도 가끔씩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을 하는 게 근데 현재는 문제가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성장에 대한 거는 이미 앞으로 연에 앞으로 3년 뒤에 뭐 어닝이 부동산으로 치면 월세가 3배, 4배, 5배, 10배 이렇게 늘 거야 라는 프라이싱이 이미 다 녹인 가격으로 주식은 프라이싱이 돼 있고 장기 채권은 뭐 최근에 좀 베어스티프닝이 나타나긴 했지만 여전히 뭐 쩍하면 뭐 리세션 올 거니까 장기 채권 사라 뭐 이제 저기 장기금리 뭐 그게 뭐예요 결국에 장기금리 2% 지난 15년처럼 그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처럼 그거야말로 일시적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노말일 거라는 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장기금리가 다시 2%대로 내려갈 거니까 그거 아니면은 왜 지금 장기채를 사나요? 그죠? 네, 맞아요. 기준금리랑 여전히 역전이 돼 있는데 단기금리가 더 높은데 쉽게 말하면.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장기금리가 낮춰지는 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야 기준금리 계속 높게 유지해. 그리고 앞으로도 기준금리 더 올릴 수 있어라고 그렇게 하라고 연준을 압박할까요? 아니면 기준금리 빨리 낮춰 왜 안 낮춰 임마 하고 연준을 압박할까요? 둘 중에 낮추게라고 압박하겠죠. 근데 지금 계속 경제 지표나 미국의 지표가 엄청 뜨겁죠? 네, 강하게 나오죠. 왜냐? 제가 22년부터 계속 지적했듯이 100년 만에 유동성이 풀렸는데 그거보다 실제로는 훨씬 긴축을 덜 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다니면서 뜨겁죠. 네. 훨씬 덜 했다고요. 그걸 제가 3%에서 이런 자료 가지고 한 거라 꼭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그 커뮤니티에도 남겼던 거는 그 이진우 기자님이 굉장히 잘 끌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말도 못하고 외부 나가면 특히 더 그런데 그래서 뜨거운 상태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막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오히려 저 커브가 더 역전된 상태로 있던지 장기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향 안정이 되려면 연준은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될 거란 얘기예요.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채권시장 안에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하죠. 그거를 묶어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게 하거나 경제 성장을 두려워하게 하면 안 되겠죠.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미래의 리세션을 프라이싱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연준이 지금 또 12월에 25bp 내리고 뭐 내년에도 더 내릴 겁니다. 이러면 될까요? 그렇게 오히려 내릴 겁니다라고 하면 장기금리는 미래의 성장 압력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네. 돈을 오랫동안 빌려주는 건데. 그죠? 그럼 장기금리는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앞에 내리면 뒤에 게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한다면. 네. 그럼 그 상황이 사실은 이제 12월 FOMC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이 오히려 경제 충격을 진짜 덜 주려면 12월에 금리 동결해야 되고 25년에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 보고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매파적인 시그널을 명확하게 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특히 내년까지 이제 트럼프 본격적으로 취임하고 하면 많은 분들 생각하고 다르게 연준이 만약에 또 이번 FOMC에서 뭐 25bp야 당연히 인하하고 뭐 25년도 우리의 first mandate은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고용을 우리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고용은 계속 강하게 둘 거야 막 이딴 소리 이런 소리 하고 하면 시장 자체적인 긴축이 정말 크게 발현될 거고 베어 스티프닝이 저 커브 베어 스티프닝이야말로 가장 지금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가장 미국의 자산에 큰 타격을 주게 될 예정된 수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충분히 이해가 되셨겠죠? 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뭐 저희 프루팅에도 얘기를 많이 남기고 또 이제 저희 이 영상을 프루팅 독자분들도 많이 보고 저희 오래셋 고객들도 볼 테니까 뭐 그냥 유튜브만 보시더라도 최소한 저희 매크로투데이를 보시면 좀 어느 정도 본질적인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좀 감을 있으신 채로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금을 판 거는
금을 그때 조정 오기 전에 팔았던 거는 진짜로 이유가 있고 귀금속도 저는 단기적으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미국은 장기금리에 너무 장기금리로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로 미국은 장기금리가 전부입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긴축이 되려면 장기금리가 올라야 되는 거지. 이거는 3% 보시면 정확히 이해하실 거라고. 장기금리가 올라야 되고 미국이 경제가 이완되고 좀 뜨거워지려면 장기금리가 내려가야지. 미국 같은 경우 신흥국은 다르지만 팬데믹 이후부터는 이미 팬데믹 때 민간에서 다 장기금리에 다 묶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뭐 어떤 재무나 자산을 다 낮은 장기금리에 오랫동안 묶어놨기 때문에 그게 아마 롤오버 되는 시점이 제가 알기로 25년 한 뭐 3, 4분기부터 뭐 25년, 26년부터 계속 이제 롤오버가 되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장기금리가 핵심이지 단기가 아니다. 미국의 경제는 당분간도 더 경제 수치상으로 뜨겁게 나올 거, 명목 경제가 뜨겁게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가 뜨거운데 자꾸 비둘기적인 뉘앙스를 비치거나 뭐 어제 새벽에 발표된 그 의사록만 봐더라도 생각보다 비둘기적이더라고요. 그런 뉘앙스를 계속 보인다. 이번에 연준이 50bp 처음 내리자마자 장기금리 뛴 것처럼 무조건 그거는 장기국채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의 경제성장 뜨거울 수 있는 추가로 더 뜨거울 수 있는 경제성장 그리고 미래의 그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명목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 플러스 물가잖아요. 그죠? 명목 경제 성장률이 영원에 막 7%, 8% 나오는데 장기금리가 4%면 그 장기국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그게 맞나요? 계속 높은 채로 유지가 될 것 같으면, 이게 높아도 잠깐이야, 금방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장기국채를 산 사람들은 희망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명목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뭐 쉽게 말해 그냥 인플레가 과거에 2% 미만 1% 막 0.5% 이랬던 그 2008년에서 2020년까지의 그 물가가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미국의 돈을 장기로 빌려주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로 다른 거구나. 앞으로의 15년은 장기금리가 1%, 2%가 아니고 평균으로 앞으로 10년은 3%, 4%에서 놀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4.3%의 장기국채를 사서 미국 한 정부에 돈을 빌려줘도 그건 명목이잖아요. 그러면 4%의 물가, 3.5%의 뭐 물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얻는 실질 쿠폰이 어떻게 되냐고요. 실질 수익률이. 물가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죠? 물가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작잖아요. 거기다가 경제 성장은 없어요? 그 실질 경제 성장률이 뭐 하다못해 지금 베센트가 3% 나오게 한대잖아요. 3% 나오는데 만약 인플레이션 3%라고 쳐봐요. 그럼 명목 GDP가 6%예요. 그럼 장기국채 지금 4.3이 과연 그게 맞을까요? 이게 꼭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 이 정도면은 이제 장기금리 관해서도 그만 지금 더 궁금한 게 원유 그 다음이 원유 아닌가요? 뭐 또 원유도 하시면 원유 해야죠. 그 원유를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그 리포트를 딥하게 좀 원유에 대한 자체 리포트를 프루팅에 발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만 그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솔 씨가 리서치를 어쨌든 제가 디렉션을 주고 굉장히 잘했어요. 잘해줘서 한솔 씨가 한번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